시청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들과 약자들을 위한 공익방송 TV민생연구소입니다. TV민생연구소가 많이 부족하고 저희들 더 노력해야 되는데 올해 3월달 올해 3월에 좋은 프로그램 상으로 TV민생연구소의 코로나19 취약계층 시리즈가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간 상으로 또 뽑혔다고 합니다. 이달의 네. 좋은 프로그램 상. 작년에도 받았는데 올해도 또 받았다고 하네요. 네, 다 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 덕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열심히 달려서 TV민생연구소 계속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그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29일입니다. 29일 문을 닫는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과연 잘 거둘 수 있을지 오늘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출연진 화려합니다. 그렇죠? 네. 예, 어제 TV민생연구소 정의기억연대 논란 유튜브 토론에 많이들 지금 유튜브 방송으로 봐주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 20대 국회에서 더 좋은 법안들 많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혜를 모아보는 네. 순서 전문가 세 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지난번 죄송합니다. 지난번 방송 오셨죠? 참여연대 사회경제 1팀 이경민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팀이군요, 이 팀. 네. 예. 1팀은 김조 팀장님이고. 자, 우리 팀인생으로 자주 오시는 구봉기 생활경제연구소의 구봉기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한 분 더, TV에서 자주 뵀어요. 한국 여성 변호사의 공보이사 장유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20대 국회에 대한 총평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20대 국회 총평. 네. 저기 우리 구봉기 소장님부터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뭐 말 말도 그대로- 많고 탈도 많았던. 예. 말씀 그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런가요?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다. 거의 개원하자마자 바로 박근혜 대통령 뭐 탄핵소추안 통과시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다 알다시피 공수처법 제정했고요. 그리고 선거제도까지 개편을 했어요. 굵직한 이슈들 많이 통과시켰고요. 그래서 저는 짧게 그냥 점수 매긴다라고 하면은 이거 감안해서 고생했으니까 한 75점 정도. 75점. 네. 너무 후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정양적은 아니고 정성적, 그러니까 감안해서 하는 거고, 사실 정량적으로 평가 내리자라고 하면은 좀 의견들이 갈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법안 처리율로 보면 그러니까 발의한 거 대비 처리율로 보면은요, 총 24,139건 발의했는데 8,904건 처리했어요. 37% 겨우 넘겼고요. 이게 지난 국회가 역대 최악으로 꼽히면서 41.7%였는데 그거보다 더 적게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반대로 그러면은 법안 처리 숫자로만 보면은요, 20대 국회가 역대 가장 많이 처리했어요. 8,900여 건 처리했고요. 따라서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의견이 좀 갈릴 것 같고, 정성적으로 제 주관을 개입해서 분석을 해보면 저는 수고했으니까 75점이다. 네. 법안 처리율은 미질했고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탄핵 같은 큰 일을 치러냈다라는 데서 좋은 평가를 주신 것 같은데 장미 네.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소장님이 너무 좀 후하게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동의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원들이 본인들이 자체 평가를 할 때에도 동물국회였다, 식물국회였다, 최악의 국회였다 이런 평가가 자평으로 또 예. 나오고 있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고 이후에 굉장히 어떤 동물국회, 대단히 정쟁을 막 폭력으로까지 비화시키면 예.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목도한 건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굉장히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싸우고 격렬하게 격돌하고 이랬던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그 후속 여파로 계속 재판도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로 딱 남았을 때는 전혀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정말 최악의 국회이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점수를 드린다면 한 50점도 드리기 아깝다. 이런 생각 거의 듭니다. F학점을 주셨는데 네. 뭐 그런 냉정한 평가도 받을 수 있죠. 뭐 이경미 팀장님 어떠셨어요? 입법운동을 직접 많이 하시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로 보면 굉장히 최저이긴 했었지만 이제 말씀하신 바대로 헌정사상 최초로 이제 대통령 탄핵을 이제 가결을 했고요. 뭐 선거법 개혁이라든지 공수처법 설치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시민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기에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 일터에서 숱하게 생기는 뭐 산업재해라든지 거리로 내쫓기는 세입자들,
또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국회가 해결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은 그 보수 정권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의료영리화법들이 대거 통과된 점은 너무 좀 비판을 좀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점수를 딱히 몇 점이라고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20대 국회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게 바로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법안이 막차를 탔을까 궁금했는데요. 자, 세 분께 아주 좀 짧게 대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법안이 통과가 돼서 정말 인상적이었다. 이걸 좀 한마디씩. 네,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됐던 안 중에 N번방 방지법 일부가 또 통과가 됐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안은요, 바로 이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이 지금까지는 예비 음모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범행을 모의하는 수준에서 그치면 아예 처벌조차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강제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생겼고, 또 하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여태까지 음란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음란물을 대신 성착취물이라고 표현을 바꾸기로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음란물에는 피해자의 어떤 그 처한 상황, 피해자성이 전혀 거세돼 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의 성격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당장성에도 아동하고 음란은 안 되죠. 맞아요. 아동성 창취물인 거죠, 일방적인. 네, 네. 구봉규 소장님은요? 저는 시민으로서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인인증서 폐지된 거예요. 아이고. 컴퓨터와 드디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열리는가? 맞아요. 라고 생각했고요. 또 다른 거 하나 오매불만 기다렸던 거 있는데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 통과된 거예요. 전 이거 실효성 있는 어떤 강제적 장치가 없어서 늘 이거 왜 이러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나마 이제 통과가 된 게 조금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이경민 네. 팀장님은요? 네, 20대 국회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과거사법 통과가 가장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고용보험의 예술인을 좀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그리고 이제 일명 실업부조라고 일컫는데 사실 이제 좀 비판해야 되는 지점들은 좀 있지만 어쨌든 구직자 취업 촉진법이 통과된 것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6개월 동안 50만 원 지금 근거가 생긴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자, 네네.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코로나19 관련 법들도 그래도 마지막에 네네. 국회가 사실 최악의 국회란 비판을 저는 면하기 어려웠다고 그러는데 코로나19 법률은 몇 개 통과된 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부소장님, 장 변호사님 각각.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감염병 위기 단계가 4단계로 있잖아요. 그 단계가 이제 하나라도 발효가 되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들어왔을 때 단기 체류하시는 분들이라도 숙박업자한테 자기 정보를 고지해야 되는 법률 하나 통과됐고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고요. 그리고 2월 달에 한창 이제 이슈가 됐었던 게 지금 감염병 돌고 나서 학교 내에서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지만 학생들 그리고 그 선생님들 오지 못하게 하는 조처가 내려졌는데 그 의사 진단이 내려지기까지 너무 시간이 걸린다. 그냥 정부에서 그것들 감안해가지고서 빨리 그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오지 못하게 하는 조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관련 법률이 발의됐었는데 근데 이거는 바로 발의되고 나서 총선 전국 들어가면서 국회를 통과 못했어요. 예. 네. 장 변호사님. 네, 그 감염병 예방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실형 선고가 가능하게끔 법이 상당히 이제 개정이 됐다는 예. 건데요. 지금까지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정안의 통과로 1년 이하의 그 실형 선고도 가능하고 실제로 어제 법원이 자가격리 수칙을 2차례 어긴 20대 남성에 대해서 4월에 징역,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집유가 아니고 진짜 징역만 예, 내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강도 높게 이게 본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맞습니다. 점에서 엄정하게 재판부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법들이 그래도 몇 가지는 통과됐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앞서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법안 외에도 저희 TV민생연구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시하던 관심 갖던 법안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사법, 고긴간홍법, 양육비 이행 강화법인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오매불만 기다리셨던 그분들 저희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뭐 다들 울면서 그냥 진상규명 되는구나,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그리고 이 천막 안에서 같이 그 형제복종 사건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가폭력의 피해자분들이 오셔갖고 같이 커피 한 잔 마셨던 그런 분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같이 울면서 기뻐했었던 것 같아요. 진상규명이 피해 당사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인데 계속 배보상 문제로 법안이 폐기가 된다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그걸 빼자. 일단 그 위원회 구성이 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큰 걱정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은 일단 판을 아예 안 깔아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보다는 판부터 깔아놓고 그 다음 이제 21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 만들어 가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까지 된 것 같아요. 법 통과는 기정사실이고 이제 진상규명 되는 과정일 거다. 그런데 진상규명이 될 때 형님들이 말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건강 챙기는 거다. 그리고 국회를 상대로 계속해야 할 역할들은 아까부터 이야기했듯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법안 수정 운동도 계속해야 되겠고 일단 21대에서 법안을 좀 더 단단하게 다듬어서 피해 당사자들의 명예와 그 억울함을 풀 수 있게끔 법에 담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을. 통과를 하니까 굉장히 많이 기뻤고 그 가슴이 정말 떨렸어요. 이제 뭐 기쁘다기보다는 우선 또 걱정이 또 앞서더라고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잠수사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몸을 다친다든가 그런 피해가 발생됐을 때에 정부에서 보장을 해준다는 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법이 발생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잠수사 25명 중에서 부상 입은 자들이 처음에 수상구조법으로 해서 해경의 치료 지원 보상을 받게 돼 있는데 수상구조법에 들어가 보면 여전히 무슨 트라우마라든가 잠수병에 관련된 것들, 특히 골개사 같은 게 빠져 있어요. 제대로 된 좀 치료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때는 당시에는 트라우마가 없었더라도 지금 또다시 좀 뒤늦게 트라우마가 발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좀 치료 대상에 좀 포함됐으면 좋겠고. 영역으로.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소망했던 내 직업 그쪽으로 다시 갈 수 있게 그렇게 되죠. 다짐을 했었는데 꼭 통과를 시키겠다. 그래도 정말 통과돼서 김관훈법 통과돼서 기쁘고 잘 있으라고. 같이 이렇게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진상규명이 똑바로 제대로 되지 않고 책임자 처벌이 또 잘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또 일어납니다. 빨리 진상규명이 되고 책임자 처벌이 잘 이루어져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게 되고 또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또 사후 처리를 빨리 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시스템도 필요할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 통과 소식을 알았을 때는 전부 다 부둥켜 알고 울고 뭐 뛰었죠. 어렵게 통과가 된 거고 계속 계류가 돼 있다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 수가 없어서 암담했었거든요.
시행하고 있었던 그 시행해서 실효를 거두고 있는 그 방안들을 도입을 한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일부이긴 하지만 운전면허 제재를 통해서 실제 그러니까 양육비 채무자 당연히 지급을 해야 마땅한 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라서 버틸 수가 없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또 그 밖에 이번 내용이 이제 긴급 그 한시적 긴급 지원 제도에 국세청을 통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국가 양육비 대지급 제도의 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행률이 높아지는 데에 도움을 줄 거라는 거는 확실하고요. 현재 가지고 있어 이번 법안 이전에 있었던 법안은 말하자면 양육비를 지급하라라는 명령에 되어 있는 법 제도예요. 그거는 어찌 보면 사실 지급하라라는 명령에서 끝나는 법이에요. 지금 이제 새로 도입되고 있는 방안들은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이행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법적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이익을 통해서 그러니까 양육비를 줘야 된다는 사회적인 그 규범도 생겨날 수 있고, 그다음에 예방적인 그 목적도 달성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 아동의 생존권 보호 활동을 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아동의 생존권의 핵심은 사실 양육비예요. 아이가 자라는 데의 성장 비용은 아주 기본이잖아요. 그거를 부모가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입장인 거고, 그게 이제 결국 사회 규범이나 사회 인식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이제 지속할 예정이에요. 예, 대부분 저희 TV인생연구소에서 입법을 강렬하게 촉구하고 호소했던 법들인데요. 국회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먼저 과거사법 잠깐만 덧붙여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장미 변호사님, 이 과거사법 통과 의미라든지 약간 뭐 더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활동이 2010년도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한동안 그 공백이 있었는데 그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죠. 형제복지원 사건, 그리고 6.25 전쟁 당시에 뭐 민간인 학살 사건, 이런 부분을 다시금 조사하고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구제책으로까지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회 활동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민 팀장은 입법 촉구도 시조한 입장이신데 어땠어요? 네, 오랜 기다림 끝에 통과가 돼서 매우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렵게 통과된 만큼 사건의 어떤 진상 규명이라든지 책임자 처벌, 또한 재발 방지, 그다음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월호 참사 당시 이 구조 활동을 벌였던 민간 잠수사를 지원하는 김관홍법, 네, 드디어 이렇게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자, 2016년 6월입니다. 이 잠수병과 트라우마, 생활고에 시달리던 우리 민간 잠수사 고 김관홍 씨의 사망을 계기로 이 법이 발의가 됐는데요. 이 4년 만에 이게 빛을 봤어요. 참 이 많은 분들이 이 법안 통과를 기다렸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드디어 통과됐다. 네. 정말 기다리던 법 통과됐다. 우리 다 알잖아요. 2014년에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앞뒤 안 가리고 달려가셨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아까 VCR에도 나왔잖아요. 그분들이 그 작업하시면서 현장에서 활동 펼치시면서 사망하거나 아니면은 또 부상당하시거나 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번에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요. 정말 다행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어떤 국가나 재난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더 많은 분들이 헌신할 수 있겠죠. 네. 자, 하나씩 계속 더 좋은 세상을 제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아까 여러분도 말씀하신 양육비 이행 네. 강제 법안 통과돼서 너무 기쁘던데, 장 변호사님 네. 약간만 추가로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양육비를 사실 안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아동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맞습니다. 문제라서 더 강한 어떤 강제책을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번에 다행히도 계속해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다만 안타까운 건 계속해서 그런 명단을 공개해야 되는 것도 허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밖에 출국금지 조치도 같이 병행돼야 된다. 이런 입법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에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
의미 있는 조치가 있고 일부는 네. 미진한데 구소장님께서도 전 이거 통과한 관심 거는 많으신 법. 네, 아주 관심 많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보면서 배드파더스 운동하셨을 때 네. 이거는 사회적 어떤 자폭이다. 진짜 아이들한테 너희한테 양육비 안 준 아빠가 이 사람이야라고 공개하는 것 같다. 너무 힘든 운동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우선 그래도 첫 발 뗀 것 같고요. 아까 그 VCR에서도 대지급 얘기 나왔는데요. 양육비는 진짜 아이들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요. 나중에 그거를 아예 그 주지 않는 부모한테 뺏어오는 방안까지 정의까지 나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심정으로는요. 아예 그냥 형법 개정해서요. 그냥 범죄로 그냥 규정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예. 맞아요. 자, 이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 이 법안이 어떤 법안이 통과될까 정말 기다렸다가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됐어. 정말 안타까운 폐기가 되는 법안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구본계 소장님 어떤 법안이 참 안타까우셨어요? 저는 폐기된 법안 중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해 가지고서 내쫓기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직 미비 안 된 거 그거 생각나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사실 2년 지금 보상해주고 있거든요. 네. 세입자들 그거 적어도 저는 한 7년 이상, 한 10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통과 안 된 게 조금 아쉬워요. 네, 예. 변호사님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폐기된 법안. 예, 일단 차별금지법 저희가 뭐 인종이나 성별 그리고 뭐 성적 지향에 따라서 증오에 기반한 이제 어떤 언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사실상 이 처벌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폐기됐다는 것도 상당히 좀 안타깝고 또 하나는 구하라법. 예, 이제 구하라 네. 씨가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그 오빠가 계속해서 그 안타까운 사정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렸을 때 그 남매를 버렸던 그 부모에게까지 사실 상속권이 그냥 돌아가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는데 결국 입법화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구하라법 많은 관심을 보이셨거든요. 근데 이 20대 국회가 이제 종료가 되면서 이 구하라법도 폐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빠이시죠? 이 구호인 씨가 소송 대리인을 통해서 이 민법 개정 국민청원을 올린 게 지난 3월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여 년간 교류도 없었고 또 보니까 14년 전에 아예 친권까지 포기했던 이 친모가 현행 민법에 따라 구하라 씨의 재산 절반을 이 상속받게 되는 거 부당하다 이렇게 글을 올렸었는데요. 자, 이에 관련해서 저희가 입법청원 대리인 노종은 변호사를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저는 저와 하라를 벌인 친모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라 씨가 9살, 호인 씨가 11살 때 어머니한테 버림받은 이후에 그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었거든요. 그 아픔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고 원칙적으로는 법정 상속분대로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너무도 부당하다고 헌법재판소에 이 부분에 대하여 그 위헌 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속 결격 사유에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부모의 경우에도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세월호
때라든지 천안함 때라든지 자식을 버리고 떠난 부모가 사망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또는 사망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갑자기 등장한 경우가 그 언론에 왕왕 보도되었고 그때마다 사회적 공분을 샀었지만 법 개정 논의는 그때뿐이었고 결국은 지금까지 법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구호인 씨의 재판에서는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민법을 토대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저히 해태하였다는 것의 의미를 좀 구체화시켜서 많은 국민들이 보편적 상식과 정의의 관점에 비춰 공감할 수 있는 안을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문구를 완성시켜서 1호 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예, 아주 안타깝습니다.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고아라님의 그 안타까운 사연도 다시 한번 가슴이 아픈데요. 장유 변호사님 네. 보니까 그 민법상의 그 상속 결격 사유 개정안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예. 당연히 좀 손질이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의 이제 결격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건 사실상 정말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연로하신 분이 돌아가셨을 때 전제로 한 법안으로 좀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실상 자녀를 어렸을 때 유기한 부모가 자녀가 사망하자 그 상속분을 챙기겠다고 하는 걸 허용하는 건 법감정에도 너무나 이제 괴리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이 부분을 담을 수 없다면 당연히 손질돼야 된다는 게 법조계에서도 많은 의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부소장님도 관심 많은 법이라면서요. 네, 이건 전 도리의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상식의 문제고요. 우린 다 알아요. 부모 같지 않은 부모가 있고요. 자식 같지 않은 자식들이 있어요. 그럼 그 도리를 해태한 자들에 대해서 그 상속을 모두 인정해 줘야 되는가? 우린 아니라고 다 감정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법률도 개정돼야 된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부모든 자녀든 그 책임 기본적 뭐 엄청난 책임까지는 아니도 기본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일자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안타깝게도 구하라법은 불발됐지만 반면 많은 분들의 관심 덕에 통과된 법안도 있습니다. 바로 N번반 사건입니다. 그때 N번반 방지법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국민청원이 이렇게 단기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청원에 동의한 적은 또 처음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정도로 관심이 높았던 법인데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일단 아동 청소년을 성착취물로부터 이제 보호하겠다는 게 가장 크게 이제 바뀐 거라고 보이는데요. 여태까지는 이제 상한선을 뒀습니다. 뭐 5년 이하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걸 전부 하한선을 두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뭐 3년 이상 이러면 최장기형으로는 30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거고 또 이 유통되는 게 사실 뭐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여러 SNS 이런 곳에서 유통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인터넷 사업자한테도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런 의무를 해태하면 사실상 굉장히 큰 가진것까지 물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입법을 손질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네. N번방 처리법 뭐 너무나 당연히 맞아요. 빨리 더 처리됐을 법인데 다만 N번방 처리법 과정에서 한 두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혹시 우리 국민들의 SNS에 대한 게 너무 침해되는 거 아니냐 우려 섞인 목소리 하나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통신요금 인가제 요금 인상을 막았던 그것도 같이 폐지되는 바람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한 걸 봤는데 구소장님 이경태님 어떻습니까? 일단 구소장님부터 의견 한번 주시죠. N번방 방지법 후속 법안으로 따라온 게 두 개예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됐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인데 지금 SNS
그 통신요금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정시통신사업법이에요. 이게 이정통신사가 새로운 요금제를 낼 때 그 전에는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신고로 전환되면서 아무래도 통신요금이 오르지 않겠느냐 하면서 지금 시민사회 단체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경미 팀장님은 참여연대 실제로 그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던데. 네, 그렇습니다. 약간 부연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예. 현재 우리나라는 통신 3사가 90% 이상을 지금 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가제를 폐지하게 되면은 사실상 요금제를 통제할 수 있는 기제가 없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다 시장에 이제 맡겨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선은 그 폐지된 인가제를 다시 재도입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최소한으로라도 유보신고제를 좀 보완하고 강화해서 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보신고제. 그러니까 요금이 너무 막 턱없이 오르거나 부당하게 하면 그 신고를 안 받아준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유보한다는 건데.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고. 장 변호사님, 그다음에 요건 약간 아무튼 법조인사에서도 뭐 국내 기업 차별 논란이 있어서 박경신 교수님 뭐 이런 팀들은 막 적극적으로 막 비판하는 거 봤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논란은? 이번에 N번방 사건이 촉발된 그것도 이제 텔레그램이라고 그 서버가 외국에 그렇죠. 있기 네, 때문에 텔레그램, 예, 국내법으로 규율을 뭐 하더라도 사실상 집행력이 미치지가 않습니다. 뭐 이곳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거 역차별이다. 왜 국내 기업만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하고 왜 외국 기업에서는 사실상 방기할 수밖에 없으면 이게 굉장히 국내 업체한테는 타격이 된다라는 게 또 인터넷 업체들의 항변입니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었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거 저도 막 고민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유통되는 망을 관리하는 주체한테 아무런 책임도 물리지 않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어떤 논리도 당연히 가능해 보이고요. 본인들은 이게 암호화돼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있다라고 하지만 이걸 본인들이 스크린할 수 있는 범주에서 걸러내고 삭제, 그 의무를 부과하는 게 과도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스크린에서 걸러내는 노력은 돈을 버는 만큼 부과할 수 있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20대 국회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했는데요. 뭐 평가가 엇갈리긴 하지만 자, 그래도 지난 4년간 민생을 책임졌던 제 20대 국회 쭉 이렇게 되돌이켜 봤을 때 오늘 또 전문가시니까 그래도 이 법안 통과돼서 이건 의미 있다. 네, 짧게 한마디씩 구은기 소장님. 생활경제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나름 급진적이었다. 예. 기존 5년 상임 보호해주던 거에서 곱하기 2에서 10년 보호해줬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민생연구소 자주 출연하는 리포터로서는요. 저는 그 유치원 3법이요. 네. 저희가 가서 취재 나가서 박영진 의원 막 쫓아다니면서 맞아요. 네, 영매불망했던 거 기억나요. 유치원 3법통은 장 변호사님. 저희 여성 변호사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입법 청원을 했던 부분이고 양육비를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됐다는 거. 원래 이제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왜 운전면허를 박탈하냐 이런 문제제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줬다는 데서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박탈해야 되겠죠. 예, 좀 이렇게 맞아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이경민 팀장님은 어떤 법이 제일 통과할 때 기뻤어요? 네, 말씀해 주셨는데 유치원 3법 통과를 좀 꼽을 수 그거 있을 제일 것 열심히 같은데요. 하셨잖아요. 네, 담당 신부라서. 예. 그래서 법안 통과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통과가 되면서 유치원의 어떤 공공성 확보,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유치원 3법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제가 하나 아쉬운 게 공공의과대학 설립법 뭐 그 운동됐는데 그건 안 됐나요? 네, 그 사실 좀 매우 아쉬운데요. 네. 공공의과대학 설립법이 이번에 좀 코로나19에서 불발이 국민들은 그게 더 필요하다고 막 그게 있었잖아요. 네, 우리나라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게 드러났는데 우리나라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3명인데 이게 OECD 국가 중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간호사는 병상당 OECD 평균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간호사가 많은데 유휴 인력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의료 인력 확대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도 못했고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던 거는 매우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나 여야당이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 그리고 반면 의료 영리화를 좀 추진할 수 있는 원격을 주장하고 있는 점은 반드시 좀 시정돼야 되지 않나. 예, 네, 이번에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님도 보니까 네. 공공의과대학 강력 주장하던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21대 국회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우리가 염원하는 법안들이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잠시 후에는 21대 국회에서 이 꼭 통과되어야 될 민생 법안에 관련돼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TV 민생연구소를 보고 계십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21대 총선 정말 투표율 높았잖아요. 그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21대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자, 21대 국회 때 제발 이런 법안 꼭 처리됐으면 좋겠다. 요거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봉규 소장님. 네, 저는 고 노회찬 의원의 염원이요.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네. 하루 평균 3명 선제 노동자 사망하고 있거든요. 저번 주 금요일에 26살 청년이 나무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서 사망했어요. 우리 이런 사건들 보면 화나고 열받잖아요.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어떻게 발의를 했는지 제가 발의안을 한번 오늘 읽고 왔거든요. 네. 발의안이 더 화가 느껴져요. 이게 구조화돼가지고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꾸 페널티를 안 맞으니까 아예 그 사람들을 명시해버린 다음에 사업주랑 경영 책임자가 사람들을 사상해, 그러니까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요. 사망은 어떻게 하자고 주장을 했냐면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이하가 아니에요. 3년 네.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 이하의 벌금. 뭐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했었는데 이거 지금 논의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살인법이라고도 하죠. 네. 이경민 팀장님.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오늘 그 연대 발족식을 하는 기자회견이 예, 기사 있었고요.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예. 꼭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좀 지켜내고 이후 닥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법안들이 통과됐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과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의료를 확대할 수 있는 관련 입법이나 정책들이 좀 추진되어야 되고 그다음 상병수당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상병수당이라고 아프면 편하게 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죠. 왜냐하면 쉬게 되면 그만큼 소득 보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상병수당이 반드시 시행되고 또 그 병가휴가가 조금 더 유급으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또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급병가 때 급여를 일부 받는 거네요. 그러면 좀 부담 실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지금은 서울시에서 무급병가잖아요, 시행하고 무급병가. 있는, 네, 예. 지금은 무급병가인데 예. 이걸 유급으로 할 수 있는 네. 법 개정. 장윤 변호사님. 저는 스토킹 방지법 이게 얼마 논의가 전에 된지 방송했어요. 저희 방송에서 그렇습니까? 강력 네. 듣고 있습니다. 이게 예. 20년이 넘었거든요. 이게 지금 아주 매우 집요하게 문자로 뭐 공격을 하고 이래도 경범죄로 처벌됩니다. 한 10만 원 정도. 안 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어떤 처분이 내려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 공백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는 메워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스토킹 방지법 제정. 중요한 아무튼 법안들입니다. 중요한 법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21대 국회를 준비하는 정당 그리고 의원들의 1호 법안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TV 민생연구소에서도 한번 출연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영화 감독으로 출연을 해주셨는데 지금은요 21대 국회를 책임질 청년 정치인이 되셨어요. 정의당 정혜영 비례후보 당선인 저희가 직접 만나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제가 실감이 안 나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어떤 소수 정당에서 이제 6석이라고 하는 결과 중에 한 사람 몫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가지고 오히려 좀 차분하기도 하고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네요. 시민이자 이제 창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가 이제 장애가 있든 없든 함께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데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법안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치에 도전해서 그런 방법으로 변화를 만들어 보자라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24시간 보장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거는 주로 그 가족 아니면 당사자가 알아서 이렇게 생각들이 되어 왔다면 이젠 이 돌봄을 사회화하자 그런 맥락에서 가족이 아니라 활동 지원사
라고 하는 이제 사회복지 인력이 장애인의 곁을 돌보는 이제 그런 지원 제도의 근거를 마련해 놓은 건데 체중증 장애인들에 대해서 24시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이제 그런 종류의 장애인 활동지원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1호 법안으로. 20대에 비하면 이제 2030 국회의원이 3명에서 13명으로 어쨌든 이제 많이 늘어났죠. 그 안에서 초당적으로 그런 청년에 관련된 의제들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통된 어떤 의식 같은 것들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청년기본법 이 시행령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떤 제대로 된 법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대에서 다시 보고 싶은 의원.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원하는 게 있으면 그래도 그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관철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뤄나가는 것. 저는 그게 되게 평범한 위대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평범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어떤 우리 사회의 평등의 가치를 손에서 놓지 않고 예, 지지율 10%를 모은 정의당 분발해서 다른 정당들에도 이렇게 건강한 장이 되면 좋겠네요. 예, 방금 이제 장애 의원님 뭐 의정활동 포부 들어봤는데요. 사실 국회의원들만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국내 것이고 또 저희들이 국회 밖에서 외치는 입법 요구도 굉장히 중요한데 세 분께서 정말 1호 법안 이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하고 국회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한 분씩 구봉 기자님부터 해보실래요? 제가 만약에 들어가면은 네. 도시재생법,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일 것 같아요. 네. 이게 작은 지역에다 최소 1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역이 개발되면은요, 그게 지역이 좋아지니까 세입자들이 내쫓기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예 지역 선정과 동시에 세입자들을 보호해주는 이른바 세입자 인센티브 장치를 거기다 넣어서 만약에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세입자들 주거 세입자, 상가 세입자 가리지 않고 그때부터 10년 보호해주는 이런 장치가 가면 좋겠다.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네요. 네네. 세입자 보호. 장 변호사님. 저는 이제 법조인은 그냥 한 사람으로서 검찰 권력 반드시 제도적으로 견제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근데 공수처법이 지금 힘을 얻지 못하고 있고 7월 출범도 좀 불투명한 게 그 예. 후속 입법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반드시 1호 법안으로 통과되어지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공수처는 우리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네. 있으니까 빨리 잘 처리되면 좋겠고. 이경민 팀장님. 네, 20대 국회에서 좀 아쉬웠던 거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너무 많이 추진을 했어요. 근데 네. 반면 복지를 확대하는 입법은 거의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부양비자 기준 폐지가 21대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폐지하는 부양비자 기준을 좀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그래서, 계속 그 항상 부분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아무튼 21대 국회는 정말 그 높은 총선 투표만 봐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달라진 국회에 대한 열망을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렇습니다. 곽현임 씨는 어떤 법이나 국회에 꼭 하고 싶은 말 있다면요? 저는 신뢰한 사람으로서 발언기를 줄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20대 국회 많은 분들이 실망한 만큼 저는 21대 국회에서는 정말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국민소환제 이거 꼭 국민소환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염원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저도 하나 짧게. 네네. 저는 정말 우리 국민들 절반이 집이 없는데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니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사 다니기 지겹다. 얼마 전에 NGO들 기자회견 제목이 이사 다니기 너무 힘들고 지겹다. 그래서 학제하고 맞춰서 6년 동안은 세입자들이 살 수 있도록 좀 보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절히 호소드려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너무 예. 고맙습니다. 네, 장변호사님, 구봉수사님, 이경민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20분에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TV 민생연구소입니다.